한국 기독교는 어떤 터 위에 세워졌을까요? 왜 지역마다 교단 색깔이 다르고 어떤 곳은 장로교가 또 어떤 곳은 감리교가 많은 걸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선교 초기에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선교 구역을 나누는 큰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은 단순한 구역 나누기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 하나의 믿음을 만들려는 깊은 고민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흥미로운 역사를 따라가 보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되짚어보려 합니다. 제목을 한국 기독교의 터무니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좋네. 터무니란 말 아시나요? 예, 그 전에 우리 한번 터무니없다. 했어요. 터의 이 문의. 얘기를 어, 했나, 제가? 아, 그럼요. 예. 했었구나. 그 터에 그냥 또 해도 돼. 새겨, 예, 땅에 새겨진 무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터무니 있다, 터무니 없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네, 터무니 있다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음, 그 역사에 우리가 딛고 있는 땅에 근거한 말이냐, 음, 근거한 생각이냐. 그러니까 음, 역사에 근거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터무니 있다 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사가 지금 왜 지금 지방색이 이렇게 강하고 음, 경상도 전라도는 보수적이고 뭐 이렇게 서울은 좀 그래도 개방적인 전통이 있고 이런 신학적인 그 교회적인 배경을 네, 어, 추적하면은 저 그림에 나오는 저 지도가 이렇게 기본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거 음. 보이시나요, 지도가? 네, 뭐 잘은 안 보여도 있는 건 보입니다. 예, 저 한반도인데 한반도 색깔이 알록달록 하잖아요. 지난주에 예, 우리 홍반장님이 시뻘건 거 보여주고 가셨어요. 남북으로 나뉜 거. 그거는 아, 고구려 백제 신라잖아요. 예. 네네네. 근데 이제 한때 선교 초기의 선교사들도 네, 한반도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이념적인, 사상적인, 교파적인 채색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음, 그래서 음, 이제 음, 우리 한반도의 곳곳에 기독교적인 어떤 터무니가 새겨졌다. 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선교사 얘기하면서 선교구역 분할에 대해서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네. 이 주제를 준비했는데 혹시 한 적이 있나요? 어, 기억나세요? 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없는 것 대충만 같죠? 얘기해 주셨지, 이걸 예, 주제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얼핏 얘기했었을 텐데 예, 오늘은 네. 이제 본인이 살았던 지역은 과연 어떤 터무니를 가진 지역인가 한번 적용해 가시면서 이 방송을 청취하시면은 음, 이게 흥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잠깐만요. 왜안 돌아가? 화면이 안 움직이지? 음, 됐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천주교에서 1920년대에 제작한 지도예요. 음, 이런 지도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이게 그 1831년에 19세기 초반에 이미 그 중국에서 활동하던 그 프랑스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음, 어, 조선 대리 감목구라고 해가지고요. 네. 조선 대목구라는 것이 음, 교황의 인준을 받아서 공식 설정이 됐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식 조선 교구가 아니고 음, 이제 대리로 감독하는 이제 목회 구역이다 해가지고 음, 이제 중국에 활동하는 선교사들한테 이렇게 음, 대목구를 할당을 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이 아직 세국 정책으로 프랑스 신부들의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을 때에도 이미 음, 교회사적인 영토로서 이미 음, 그 교황청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대목구가 설정돼서 쭉 발전해 오다가 1920년대 이제 조선 대목구의 지도를 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한반도가 되게 독특하게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음, 그 정치 외교적인 국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다음에 뭐 문화적이고 그 시족적인 어떤 그 영토가 있을 텐데 요거는 신앙 지리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 교회의 영토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은 경성 대목구, 네. 어, 그다음에 노란색 아래쪽으로 돼 있는 게 대구 대목구입니다. 대목구라는 게,
대리해서 목회하는 구역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 저쪽에 이제 네, 중국의 그 주교가 네, 여기를 이제 그 대신 관할한다 뭐 그런 거예요. 오케이. 예, 그 이제 주교가 한국에 이제 주교가 들어와서 하면 이제 되는 건데 그 이제 대목구가 있고 또 지목구가 있더라고요. 음, 원산 지목구, 영길 지목구 뭐 이런 음, 이렇게 중국 북간도 지역까지도 이렇게 조선 천주교의 구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사진이 주목이 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조선인 북간도 지역에 조선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살았는지 예, 음, 그거를 또 엿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기근이라든가 정치적인 탄압에 의해서 두만강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이제 빈 땅이 있는 북간도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조선인들이 예, 많이 사니까 그렇게 이제 슬슬 우리도 이제 만주 진격해서 만주 찾아와야 되지 않나요? 그거 이제 천천히 해죠. 완전히. 거기 조선 예, 사람들 많이 사니까. 예. 예. 근데 근데 자기 문제는 나라라고 이제 생각 안 한다며. 중국에 있는 예, 그러니까 우리 조선 한국 사람들이 자꾸 조선족이라고 부르면서 네. 마치 그 중국에 계신 중국 동포들을 그치. 동포처럼 생각하지만, 외국인 취급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민족 어, 취급을. 아, 사실 다 옛날 독립운동 하던 분들의 후예들이고 네. 또 이제 옛날 조선 시대 때 구한 말에 다 음, 거기 영토를 확장해서 저쪽에 가서 음, 개척했던 개척 이민자들의 후예들인데 그 미국은 미국 동포라 그러고 저기 제일 음, 교포도 음. 제일 동포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들도 이중적 태도가 있는 거죠. 중국 사람들 음, 중국 동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조선족들이라고 음, 부르죠. 조선족. 아무튼 천주교도 이런 지도가 있다. 네. 그거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음, 그래서 이제 1884년에 맥클레이 선교사가 들어와서 고종에게 이제 그 병원과 학교 사업에 국한해서 선교 활동을 윤허하는 음, 윤허를 받고 그 맥클레이가 다녀간 직후에 이제 북장로회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이 미 공사관 의사 자격으로 음, 한국에 처음으로 정주 선교사로 내한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듬해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그 내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음, 그 장로교 언더우드와 감리교 아펜젤러가 같이 한 배를 타고 들어와요. 음,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장감이 서로 원조 논쟁을 안 할 수 있게 네. 그래도 사이좋게 장감 선교사가 같이 음, 제물포로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20세기 초의 제물포 풍경인데 에, 지금 이제 중국 차이나타운 네. 쪽에 그 자유공원 언덕에서 내려다본 풍경입니다. 굉장히 인천의 풍경이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때 썰물 때인데 큰 그 철선이라든가 그 이양선들은 멀리 대놓고 작은 배로 음, 옮겨 타서 이렇게 갯벌에 있는 선착장으로 이동하는 음, 그런 구조였고 이때는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인천항이 그 축항이 되면서 음, 갑 관문 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항만 시설이 확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내한할 때 개항 초기의 인천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렌, 그다음에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올 때 25살이었습니다. 너무 애띠어, 그죠? 예. 그다음에 아펜젤러도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언더우드는 총각이었고 음, 아펜젤러는 유부남이었고 부인이 당시 임신 중에 음,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임신한 부인이 이제 서울에 들어가는 위험하다 해서 음, 일본으로 잠시 돌아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죠. 아무튼 이 초기 내한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그 초기 선교의 토대를 구축합니다. 그 이후에 속속 이제 감리교의 스크랜튼이나 벙커 뭐 또 누구죠? 뭐 이런 그 여러 선교사들이 이제 또 내한을 하게 되고 장로교에서도 헤론이나 게일이나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교파 선교회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서울에 주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음, 이제 목 좋은 데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그 선교 구역을 놓고 서로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자꾸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요지를 놓고 서로 다투는 모습들이 발생하니까
초기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8년에 네. 쓴 선교 편지에 보면은 음, 선교지에서만큼은 교파 간의 차이를 내세우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봅니다.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19세기 말에 선교 초기 한 3년째인데, 3년 차인데, 음, 이때 갈등이 심했던 것 같아요.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 음, 그러니까 언더우드 같은 입장에서는 원래 화란 개혁교회 출신이고 영국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제3자적 입장에서 이 선교사들의 교파주의적인 갈등을 음, 봤던 것 같아요. 본인 소속은 미 북장로회지만 사실 기독교회 출신이고 영국인이기 때문에 영국인이었다가 미국으로 이민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교파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메타인지가 작동하는 사람이었다. 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아펜젤러와 더불어서 언더우드가 굉장히 음, 초기에 이런 교파 간 갈등을 중재하고 협력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 음. 그래서 이제 일단 북장로교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 후발로 들어온 게 호주 장로교예요. 호주. 예. 그다음에 장로교에서 세 번째로 들어온 게 남장로교. 음. 미국의 남장로교예요. 아, 미국이 그때 근데 전에 여쭤본다는 게 호주 장로교가 요즘에는 조용한 편이잖아요. 저 세력이 줄었네? 호주에 장로교 있죠, 지금 또. 예. 그러니까 뭐 선교나 이런 데서 좀 조용한 편이잖아요.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 같지는 뭐 않은데 요즘 호주 해가 장로교회가 예, 어떤지 모르겠는데 해가 준 게 아닌가. 어, 근데 호주 장로교가 저기 영국에서 이렇게 음, 다이렉트로 온 장로교다 보니까 굉장히 음. 보수적이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가 제일 보수적이었고, 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장로교가 또 아주 보수적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들어온 장로교 선교회가 캐나다 장로회 선교회였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에, 미 남북 장로교, 호주, 캐나다 이 네 개의 장로교 선교 본부가 음, 선교회가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 같은 장로교니까 같이 연합해서 뜻을 모읍시다. 음, 그래서 이제 장로교 공의회라는 조직이 이루어집니다. 음, 1901년에 이루어지고. 근데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남감리교가 이제 북감리교보다 한 10년쯤 늦게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감리교회가 저, 북감리교라고 부르고 보통 미감리회라고 부릅니다. 음, 미감리회, 남감리회 이렇게 부르는데 미감리회가 들어와서 선교 기반을 다 다져놓은 가운데 이제 한 10년쯤 후에 남장로나 남감리는 다 남북정전 때 패전했기 때문에 음, 또 농업에 기반한 지역이라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하, 선교를 되게 늦게 착수합니다. 네, 또 남장로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가지고 선교사 못 보낸다 막 그러는데 음, 언더우드가 남부 지역을 순회하면서 음, 남장로교 선교사 자원자들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네, 7명인가 모집이 됐는데 네, 그 미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돈 없다고 안 보낸다 그러니까 음, 언더우드의 큰 형인 존 토마스 언더우드가 돈이 많았어요. 재벌이었어요. 그 타작이, 언더우드 언더우드 타적이 사장이라서 네, 그 형님이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 가는 비용하고 음, 이제 남장로교 선교사가 한국의 호남 지역으로 가는데 음, 거기 체재비라든가 뭐 월급이라든가 이런 걸 다 언더우드 형님이 네,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그렇게 그 형님들을 끌어다가 남장로교 선교사들을 음, 한국에 선교할 수 있게 견인했던 그런 걸 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장로교 동료 선교사들이 언더우드에 대해서 좀 억하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그 음, 돈을 우리 북장로에다 써야지. 저 미운 남장로교 애들을 왜 데려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어떤 교파주의적인 어떤 차별성을 극복하고 장로교 공의회가 만들어지고 남북감리교회도 원래 따로 놀아요. 음, 남북감리교회는 사이가 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30년에 조선감리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따로 놉니다. 남북감리. 네, 어쨌든 1910년에 신학교는 같이 운영해요. 음, 남감리, 북감리교가 신학교를 같이 운영해서 우리 감리교 신학교가 협성 신학교라고 불렸잖아요. 네, 처음에, 그게 이제
유니온 테올로지 메소디스트 유니온 테올로지컬 세미나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유니온 음, 이 유니온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학교 이름이. 그래서 그 유니온을 한자로 한 게 협성입니다. 협력하여 이루었다. 음, 그 그래서 저 뭐냐 우리 감리교 신학 전통이 그런 에큐메니컬 전통의 이제 연합 정신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니온. 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장로교 공회 만들어지고 이 장로교 공회와 더불어서 남감리 북감리교도 여기 공회에 참여하면서 이제 The Gen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이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음, 이거를 제한 복음주의 선교사연합 공회라고도 번역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또 에반젤리컬을 지금의 복음주의랑 동일하게 이해하는 건 좀 어폐가 있다, 역사적으로 어폐가 있다 해서 요즘 제한 개신교 선교사 연합 공회라고 번역하는 음, 분들도 있습니다. 뭐 옥성득 박사님이나 이혜원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개신교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를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음, 어찌됐든 이때 이제 이 제한 복음주의 선교사연합공회가 1904년경에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감리교 장로교 한마디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엄청 신학적으로 골이 깊잖아요. 그쵸. 예. 완전히 구원론에서 차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이 한국이란 선교 현장에서 알미니안과 칼빈의 주의자들이 음, 같이 하나의 카운실 공회를 만들었다. 이게 대단한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북미라든가 구라파에서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던 일들이 음,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는 이 제한복음주의 선교사 연합공의회 이 조직에서 이 선교사들 네 개 장로교 선교회와 2개 감리교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국 선교를 어떻게 할까 토론했는데 음. 결국 어, 이제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1905년에 때가 오면 음, 한국에 하나의 개신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본회의 결의이다. 이 교회 이름은 대한예수교회이다. 연합은 찬송가와 교회 신문 등을 출판하며 가을에 모든 개신교 선교사들을 다 모으기로 한다. 이 계획들이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교육과 의료사업, 복음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음, 제한복음주의 선교사연합공회에서의 결정사항이었어요. 만장일치로 장로교, 감리교, 교파 정체성 간판 땐 음. 그냥 대한예수교회, 코리안 뭐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해야 되네. 뭐 그렇게 음. 단일 교회 설립안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습니다. 좋은 건가요? 어, 뭐 솔직히 말해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음, 일치, 일치와 하나의 교회로 일치하고 화해하고 갈라졌던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로 모이는 거는 성경적이죠. 성경적이고 그것이 선교적으로 더 덕스럽고 음, 어, 그렇게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교파주의라는 거는 서구 역사의 산물이잖아요. 서구 교회사, 서구 서양사의 그 민족사와 뭐 여러 각축전 속에서 이렇게 자꾸 분화된 거잖아요. 이질성을 강화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게 분열이 결코 선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덕스럽지도 않은 건데 음, 이제 선교 현장에서 그런 교파주의가 한국인들한테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질문을 선교사들이 하게 되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 음, 되게 중요한 교회사적이고 선교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걸 주도했어요. 그래서 음, 언더우드가 더 컬 오브 코리아라고 한국의 선교 현장을 소개하는 책자를 썼는데 네. 그때 이 단일 교회의 비전을 서구 교회에 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회는 연합된 하나의 교회이며 비종파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일 것입니다. 이 음, 교회는 감리교도 장로교도 감독교회도 아닌 할례받은 자도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가졌던 그 에큐메니컬 정신이 솔직히
되게 당대로서는 음, 제가 보기에는 되게 진보적이고 급진적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 현장에 와가지고 자꾸 그 목 좋은 데를 놓고 갈등을 하니까 아, 몫이 중요하거든. 예. 네, 지금도 부동산 중에 신도시 개발되고 아파트 단지 들어오면 거기 딱 교회 종교부지 불화받고 뭐 상가에 교회들 막 들어오고 막 교회 건축하고 난리 나잖아요. 아, 그럼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부동산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목 좋은 데를 놓고 이제 갈등을 하니까 음, 가장 그 선발 선교 단체였던 미감리회와 북장로회 간에 1892년에 선교 구역 분할에 대한 음, 협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인구가 5천 명 또는 그 이상 되는 도시에서는 두 교회가 같이 선교합니다. 음, 그러니까 저기 평양이라든가 네, 뭐 이런 좀 서울이라든가 뭐 몇 개 좀 큰 도시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해요. 그리고 음, 인천 음, 같은 경우도 감리교하고 성공회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하고 강화도에 가면 성공회랑 감리교가 많아요. 음, 다른 침례교나 성결교나 뭐 장로교 별로 없어요. 음, 오래된 교회들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5천 명 이하 도시에서는 모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모임이 1년에 4회 이상 선교사들의 방문을 받으며 그 방문이 선교사가 뒤에 나오네. 교회 음, 지도자의 방문을 받으며 요거는 감독이나 뭐 이런 높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선교사가 2회 이상 방문한 곳이라면 다른 선교회는 그곳에서 선교하지 않고 모임이 없는 곳으로 간다. 음, 한마디로 인구가 적은데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많이 모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구가 없는 그 시골 지역은 이미 다른 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으면 우린 거기 안 가고 다른 지역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군 단위 지역 같은 거 있죠. 한 교회가 다른 교파의 교인을 받을 때는 이건 뭐냐면은 이미 선교가 중첩이 돼가지고 아주 그 농촌 지역에 두 개의 선교회가 두 개의 공동체를 이미 만들었어. 그래서 음, 한 교파가 철수를 하면서 교인들을 넘기고 가요. 그래서 반드시 그 교회 편지가 있어야 하면 이거는 아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저 양의 각서 같은 거예요. 각 음, 선교회는 다른 선교의 권징을 존중하고 월급을 받는 한 선교회 전도자를 그 선교회 허락 없이는 다른 선교회가 고용하지 못한다. 또 신앙서적들은 무상으로 주지 않고 반드시 팔아야 한다는 음, 사실을 법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나름대로 디테일한 선교 구역 분할 협정을 맺고 서로가 최대한 부딪히지 않고 중첩된 곳에서는 양해를 해서 한 선교가 철수하는 매일 쌓이는 냄새 어이구, 다른 사람이 맡 19세기 말부터 맺었다. 네, 이게 이제 북감리랑 북장로회 간의 협정인데 이게 이후에 속속 들어오는 호주 장로교, 남장로교, 남감리교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음, 요것이 하나의 그 기준이 돼가지고 이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 이런 조건 하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선교구역이 분할 협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5년 제한복음주의 선교사연합 공의회가 결성되고 나서 공식적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905년부터 10년 사이에 이미 전국적으로 산재에서 흩어져서 막 각축을 벌이고 있던 선교회들 간의 경계선을 긋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테일러라는 이제 여자 선교사가 쓴 편지인데요. 네, 이제 그 한국의 선교를 어떤 뜻으로 이렇게 연합 사업과 이런 그 교파 간의 협의를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선교사 말이 재밌어요. 상상해 보시라. 만일 미국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또는 그 문제에 관하여 교인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도 없이 다만 총회 결의에 의해서 전국의 모든 장로교인들을 다른 교파로 넘긴다고 하는 결의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겠는가. 이것은 차후로 놀라운 승리의 행진이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이유들을 깨끗이 소멸시켜버렸다.
한국의 교회는 확실한 진리의 기초,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다. 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공의에서 결정하면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군소리 않고 따르고 철수하고 장로교가 철수하는 지역에서는 장로교인들을 감리교로 다 이관하고 가는 거야. 음, 감리교가 철수하는 구역에서는 감리교회 신자들을 장로교로 이관하고 철수하고. 근데 재밌는 게요. 선교사들도 군소리 않고 이거를 수용하는데 음, 저희들은 이제 떠납니다. 여러분들 감리교회 교인으로서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라 수고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떠나니까 이제 옆에 있는 장로교로 다 가십시오. 그렇게 선교사가 얘기를 하면 다 가요. 군소리야. 어, 그래가지고 그 감리교 감독이었던 해리스 감독이 음, 와 이런 한국인들 정말 대단하다. 어느 지역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때 선교 초기에 이런 지금 그거 하라 그러면 되게 갈등이 많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추측을 해요. 그런 일은 있어요. 장로교회가 갈등이 나가지고 분열이 돼가지고 음, 어, 기존 장로교에서 나온 교인들이 음, 교회를 새로 세우면서 감리교 간판을 다는 경우는 제가 봤어요. 음, 그리고 순복음 교회에서도 또 분열돼 나온 사람들이 감리교 간판 다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음. 요즘 또 그런 일은 일어나요. 참, 일어나긴 하는데 음, 이런 이제 약간 분열의 결과잖아요. 음, 근데 이때는 분열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로 연합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음, 일어납니다. 이제 이게 감리교 감독 해리슨이 해리슨 감독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 이 연합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얻어낸 성과들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이게 음, 이제 분할되지 않았던 선교 구역이 분할된 것이다. 이것은 수많은 공동체들에 대한 음, 상호 교체를 야기시켰다. 한 회원의 보고를 보면 그가 그전보다도 이를 통한 기쁨과 더 큰 평화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났을 때 같이 소속된 그 양쪽 모두가 이를 추진함에 있어 이견이 음, 없으며 각각 그 소속된 지역을 위한 확고한 성실성을 즉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신도가 한 선교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한 경쟁의식이나 질투를 야기함 없이 그는 음, 다른 선교부에 바로 이적될 수 있게 되었다. 음.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네,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음, 여러 갑론을박과 옥신각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음, 거의 1910년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적으로는 되게 비극적인 역사죠. 네. 국군이 피탈되는 과정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부터 1910년 그러니까, 경술국치에 이르는 그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공권력도 미국이랑, 이제 무너지고 있고. 미국이랑 예, 러시아랑 나눠먹기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일본이 우리나라 국권을 강점하는 상황이고, 음, 이제 교회적으로는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의 선교 음, 지형도를 음, 자기들 좋게 나쁘게 말하면 자기들 구미에 맞게 재편하는 기간이었다. 음, 뭐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학자들은 선교사들이 이런 지도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제국주의적이고 뭐라고 해야 독재적이고 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일방적이다. 그렇게 그 일반 역사학자에서는 비판하기도 합니다. 일반 역사학자에서는. 음, 근데 이제 제가 교회사적으로 연구해 본 바로는 제가 아까 한국의 단일교회 설립을 만장일치로 이 공의에서 결의했다 그랬잖아요. 음, 이 선교 구역의 분할은 사실 서로 땅 따먹기를 해서 나눠 먹어서 이제부터 여기가 내 땅이야 이러면서 영원토록 여긴 장로교 구역이야 여기는 앞으로 음, 난간리교 땅이야 해가지고 점유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음,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하나의 단일 한국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기왕에 이제는 우리가 서울이나 대도시에 모여서 경쟁을 할 게 아니라 빨리 흩어지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반도를 어, 그 보고화하고 한반도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들을 하나의 조직된
하나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만들자. 음, 그 취지에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을 재편한 겁니다. 그래서 한 구역이 호남 지역의 장로교, 감리교 그때 여러 교파 선교회들이 막 호남 지역에서 계속 각축을 벌이면 인력이라든가 재정이 소모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남 지역은 남장로교한테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거 지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멀고. 그러니까 이게 음, 감리교, 남감리교도 북감리교도 다 음, 전국적으로 활동하면 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음, 그 한반도 땅을 다 소규모, 제한된 규모의 선교회가 다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음, 그러니까 각자 역할을 맡아서 흩어진 거예요. 음, 이렇게 흩어져서 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음, 굉장히 세계 교회사적으로도 어, 아주 아주 희귀한 현상이고 이제 아시아에서 거의 마지막 선교 지역이었던 한반도에서 그동안 여러 선교 지역에서 있었던 시행착오들을 극복하고 음,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선교를 진행하려고 했던 선교사들의 자구책이었다. 음, 그리고 그 근본적 동기는 하나의 단일 한국교회 설립이 목적이었다. 음, 그래서 지금 보시는 지도와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도가요, 문제가 있습니다. 감리교 2개의 선교회와 장로교 4개 선교회만이 음, 해당되는 지도예요. 음, 여기 보시면은 1890년에 성공회가 들어옵니다. 음, 1907년에 성결교 선교가 이루어지고요. 음, 1908년에 구세군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회 같은 경우 세계적 교단이지만 한국에서는 선교의 규모가 작았거든요. 음, 성결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처음에는 선교단체 개념으로 들어왔고 구세군 또 영국에서 생긴 신생교단으로서 좀 주류 교파 교회로부터 좀 약간 경계가 있었어요. 좀 음, 군복 입고 막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이 선교구역 분할 협정의 이 테이블에 성공회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성공회는 우리는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러고는 성공회는 아마 테이블에 참여 안 한 것 같고 음, 좀 성공회는 좀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이 선교교 같은 경우는 아직 교파적 정체성이 약할 때고 선교 단체 수준이고 네. 구세군은 좀 섹트 집단이었기 때문에 음, 이제 이 테이블 선교구역 분할을 되는 테이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않거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지도 판도 안에서 성공회나 성결교나 구세군은 각자 틈새 시장을 구축하면서 음, 자기의 영역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성공회 같은 경우는 인천하고 강화도, 그 다음에 서울, 음, 음, 경기도, 이천, 용인, 그 다음에 그쪽 따라서 쭉 내려가면서 충북 지역, 음성, 진천, 청주, 음, 천안, 요 벨트로 쭉 활동을 합니다. 성공회. 그래서 성공회는 이렇게 전국적인 규모로까지는 활동을 음, 나중에 이제 20년대 지나면 이북 지역으로도 진출을 합니다. 성결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해안 지역, 도서 지역으로 충청권이나 전라도 지역 좀그 해안 지역으로 좀 많이 다니고 구세군 또 이제 좀 독자적으로 자기만의 그 영역을 만들어 갑니다. 어찌됐든 이 지도를 보시면은 네. 다음 지도를 볼까요? 이거 지루하니까. 요거는 그 호주 선교사 엥겔 선교사가 그린 경남 지역 경남. 예, 지도예요. 예. 근데 경남 지역도 이그 선교구역 분할 협정되기 전까지는 부산 지역을 북장로교 베어드 선교사가 와서 처음에 부산 지역 선교를 개척을 합니다. 음, 네, 호주 선교사들이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 부산진교회는 호주 선교사들이 세우고요. 음, 그다음에 초량교회는 베어드 선교사 북장로교가 세워요. 음, 그래서 지금도 부산에서 초량하고 부산진교회가 원조 논쟁이 지금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탁지일 교수님이 약간 네, 우리 어, 갔었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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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탁지일 교수님이 좀 약간 아직도 초량교회랑 부산진교회가 네. 약간 긴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언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생긴 거는 제가 보기에는 초량교회가 먼저 생긴 것 같아요. 부산 베어드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근데 음, 부산진 음.
교회 그 부산진교회 기록상으로는 부산진교회가 더 먼저 생긴 걸로 기록이 있나 봐요. 뭐 제가 듣기로 그런데 그거 가지고 좀 약간 갈등이 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같은 부산인데도 부산진교회와 초량교회가 계통이 다르다. 그걸 좀 아시면 좋겠고요. 이게 북장로 초량교회가 예? 초량교회가 한강 이남에 생긴 최초의 교회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네. 네. 어, 저희 박물관이 초량교회에서 유물을 기증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초량교회가 한강 이남의 최초의 교회인 걸로 네, 하고 있죠. 네. 네. 야, 그 기록이 이 나라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제가 듣기로 기록이 선교사의 기록상으로는 뭐 초량교회가 먼저인데 저 교회 몇 주년 기념 행사 기록으로는 부산진교회가 초량보다 앞서는 걸로 뭐 나온다 뭐 해가지고 서로 사료가 상이한 성격의 사료가 충돌해요 서로 둘 다 자기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사료를 가지고 있어요 양쪽이.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좀 아직도 긴장한 게 있다. 아무튼 이렇게 경남 지역도 북장로랑 호주장로교회가 관할을 하다가 이제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경북 지역에 집중하자 하면서 네. 경북 대구로 다 옮겨가면서 부산 경남 지역은 다 호주장로교로 이관하고 북장로교가 철수를 하는 그런 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정된 지도가 이제 이 지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 하늘색으로 돼 있는 밝은 하늘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미 북장로회 구역입니다. 평안남북도 항해도 서울과 경기도 일부 그다음에 충청북도 일부 청주와 대구 안동 이쪽이 북장로교 구역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대각선으로 그리면서 쫙 그 요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장로교가. 그다음에 북감리교 같은 경우는 핑크색인데 네. 평안남북도의 일부 지역, 황해도 일부 지역, 해주, 그다음에 강화도 분홍색이죠. 인천도 분홍색이고 인천 밑에 안산 이쪽도 다 분홍색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남부 지역, 그다음에 충청북도의 북부 지역, 음성, 충주, 그다음에 충남의 일부 지역, 충청남도는 거의 대부분 여기가 북감리교 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학교 1995년도 우리 입학할 때 보면은 우리 동기들 중에서 충청도에서 온 친구들하고 강원도 충북하고 강원도에서 온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인천 강화에서 온 친구도 많고. 그렇죠? 네네. 근데 전라도 경상도에서 온 친구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날목이 증언해 주시죠. 그쵸. 나 있잖아, 나. 몇 명밖에 없어. 한 3명, 경상도에서 한 3명 왔을걸요? 경상도에서는 감리교가 거의 그거죠? 뭐야. 2단. 2단이죠, 2단. 내가 2015년에 그 학위를 받고 감신대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사 수업을 개설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여기 경상도에서 온 학생이 있으니까 먼저 학생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서 왔어요. 어릴 때 감리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주변에 다른 장로교 다니는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조금 쭈뼛쭈뼛 하더니 2단이라 그래요. 2015년에 10년 전인데 지금도 대구에서는 감리교를 2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리교 신학교의 대구 이쪽 영남 호남 출신들이 네.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동기 중에는 이제 김원각 그다음에 박한종 뭐 몇 명 있죠. 갑자기 동기들 그쵸. 이름 그거 뭐 이렇게 막 팔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다 뭐 공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언더우드가 미국 남부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척단을 모집해서 와서 데려온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지금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은 짙은 남색 계열의 호남 지역, 제주도, 네, 호남과 제주 지역이 남장로교 선교 구역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 경남 지역은 호주 장로교. 호주 장로요. 그다음에 이제 후발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들어왔던 남감리회는 이제 서울과 개성, 그다음에 춘천, 철원, 원산
강원 북부 지역,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함경남도 일부 지역을 난감리교 선교구역으로 할당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후발로 들어왔던 캐나다 장로교는 추운 데서 왔잖아요. 네. 캐나다. 우리 함경도, 우리 캐나다랑 기후가 제일 비슷한 함경도로 보냅니다. 그래서 캐나다 장로교 구역은 함경도 지역, 함경남북도와 북간도 지역까지가 캐나다 구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만주 지역까지 이제 선교사가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결성되면서 중국에 선교사 파송하고 하면서 여기 오른쪽에 지도를 보면은 좀 확장된 지도인데 연해주 지역은 미 난감리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그 다음에 북간도 지역은 캐나다 장로교가 원래 활동하던 지역이니까 이쪽은 캐나다 장로교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저쪽에 그 산둥반도 지역과 그쪽에 산둥반도가 아니죠. 저기가 무슨 반도죠?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요동반도? 요동반도. 예, 요동반도 위쪽으로 봉천노회 그쪽하고 저쪽에 그 북만주 지역 북만노회 그쪽 지역을 예수교 장로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 위에 그 북감리교회에서는 완전히 그 하얼빈이나 티치아르 이런 만주 완전 북쪽 쪽을 또 선교사들을 파견해서 그쪽에 한국인들이 점점 인구가 늘다 보니까 네. 1920년대 이후부터는 그쪽 지역까지 선교 지역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선교구역 분할 지도를 한반도를 중심으로만 봐도 이해가 되지만 이후에 그 굉장히 아시아적으로 네. 시야가 넓었다. 우리 선배 우리 신앙인들은 시야가 중국과 넓었다. 러시아 지역까지 다 선교 무대로 활동을 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딱 휴전선 아래쪽으로만 이 사고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막 서울에서 경원선 타고 경의선 타고 막 연해주하고 중국으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다시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는 선교구역 분할의 협정의 궁극적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 따먹기 하면서 자기들끼리 구역 나눠먹기 프로젝트가 아니고 이 지역의 구분은 하나의 단일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그 선교 현장의 분할이라는 이 코리안 미션 필드의 진술을 보면은 단순히 지역의 구분은 선교부 간의 중복과 마찰을 피하고 상호간 협력을 위한 분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를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 하나의 연합된 교회, 즉 일치된 교회를 가지게 되는 그런 때가 오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언더우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구역 분할 협정의 이 결과를 우리가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1910년대 확정된 이 지도가 1945년 해방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950년대까지 유지가 됐다고 교회들이 새로 지역사회에 유입되는 교회들을 새로 지역사회에 유입되는 교회들을 이단시하고 경계하고 터부시하는 그런 태도들, 다시금 이제 교파 간 갈등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또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 그거는 또 우리가 반성적으로 고찰할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교파 연합 사업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냐? 박지일 교수님의 진술에 의하면 부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현재 기독교 비율이 제일 낮은 데가 부산이래요. 아, 부끄럽습니다. 불교가 엄청 세대. 그리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호주 장로교잖아요. 네. 호주 장로교가 가장 비타입적이거든요. 아, 융통성이 좀 없어. 아주 경직돼, 그러니까 좀 좋게 말하면 원칙주의자고 나쁘게 네. 말하면 경직돼 있다. 그러니까 너무 경직돼 있으니까 기존의 완고한 보수적인 경남 지역의 이런 전통 문화랑 자꾸 충돌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가 좀 이렇게 지역사회에 녹아들지 못하는. 그래서 불교가 여전히 세잖아요.
부산 경남 지역은. 그쵸? 불교 세죠. 근데 범어사가 있거든. 근데 호주 장로교 지역이었기 때문에 음, 이 지역 출신들 중에서 가장 비타협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일제 파시즘 시기에 신사참배에 저항하는 인물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주기철, 음, 손양원, 음, 그리고 고신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옥중 추록 성도 그룹들이 중심이 된 고려 신학파가 이 경남 중심으로 결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 신앙의 또 중요한 본산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신사참배 저항 운동의 또 본산이고, 반면에 장로교 4개 선교회 중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신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캐나다 장로교 선교 구역은 함경남북도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한국의 아주 진보적이고 에큐메니칼한 좀 개방적인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음,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주역인 음, 송창근 목사님이, 그리고 김재준 어, 목사님이 함경북도 출신입니다. 호호, 함경북도 경흥 뭐 이런 데 출신이고, 음, 문익환 목사님, 장준하 선생 뭐 다 북간도 출신이고요. 음, 윤동주 시인 또 캐나다 장로회 음, 선교 구역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저항적이면서 실천적이고 개방적인 진보적 신학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함경도에서 많이 배출됩니다. 이거는 음, 또 이제 캐나다 장로교 선교 구역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전통, 그것을 또 알 수 있죠. 특히 함경남도 성진에서 목회하던 그 김춘배 목사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여자들도 목사 한 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총에다 이제 탄원서를 냈다가 잡혀가가지고 좀 치리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여성 장로 안수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던 곳도 함경도다. 이제 감리교는 여성 선교사 안수를 주는데 우리도 좀 장로 시켜 달라, 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파적, 그래서 이제 경남 지역, 부산 경남은 고신파, 그다음에 함경도를 기반으로 한 교회 세력이 이제 한국의 장로교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진보적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장로회의 주요 멤버들이 함경도 출신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터무니를 통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선교구역 분할은 반쪽짜리 성공이 됐습니다. 음, 결국 단일교회 설립까지 가지 못해요. 여기 해리슨의 보고에 의하면 만약 본국 모교회들의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개신교 선교 연합 공회의 모습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발전할 것이다. 이 연합안이 어느 정도까지 성숙될지 여부는 아무도 책임 있게 말할 수 없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은 우려할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 단계씩 성실히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후에 성경 번역이나 찬송가 출판, 기독교 출판 사업, 언론, 신문 사업, 교육, 의료, 복지 사업, 다양한 부분에서는 다 연합운동이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되는데, 이 단일교회 설립까지는 못 갔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교파 교회들이 안착되는 과정에서 그 한국인 리더십으로 교체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한국인 리더십에 의한 연합과 통합이 더욱더 묘연해졌다. 이거는 이 선교구역 분할이 낳은 역사적인 역기능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